그렇지. 지금까지 뭐 회담을 통해서 여당이 야당한테 뭘 준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나.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협상 대상이 될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지금 아까 대통령 지지는 상당히 그 절대적인 평가인 성향이 강한 반면 정당 지지는 상대적이라고 했는데요. 통합당의 최근 행보 봅시다. 조금 전에 김능구 대표가 지적했던 특히 며칠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민주묘지 방문 사과했던 모습들이 계속 한 2, 3일 동안 화제가 되게 됐었는데요. 지금 뭐 그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소장님. 제가 일단 그 수치 읽는데 좀 참고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고 오늘 갤럽 조사 나오기 전까지 전체적인 추이로 봐서는 집권 여당의 그 각종 지표들,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차기 대권 지지율이 하락세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락세가 야당의 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이 반등으로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마다 수치를 보면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하락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야당과 관련한 두 개죠. 차기 대권과 미통당 지지율인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된다. 미통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것은 리얼미터 조사 미통당 싫어한데 통합당이래. 미통당 싫어요? 국회에서 상대한 항의한 미래통합당 아닌가요? 미래통합당인데 자기들이 공식 약칭은 통합당이에요. 통당하면은 이렇게 미래통합당. 옛날 자유한국당 자한당. 그래요. 통합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럼 미래는 어떡하고? 미래 버리면 그건 진짜 미래가 없는데. 자, 어쨌든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는 차기 대권 지지율입니다. 차기 대권에서 야당 후보가 앞선다고 하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거를 자기네 쪽에 두고 차기 대권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건 난센스예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넣었으면은 윤석열 다 합해도 윤석열한테 못 이겼을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기계적으로 해서 야당의 다음 정권 교체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한 조사에 두고 역전된 게 나왔는데 그것이 과연 조사가 그걸 역전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조사 기간 외에 모든 조사 기관에서 역전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 30대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70%나 되는데 어떻게 20대가 민주당보다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수치 때문에 역전에 그걸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이 그걸 갖고서 진짜 역전으로 생각하고 정책 분석하는 미래통합은 앞날이 없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이 역전을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몰라도 어쨌든 다소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이 어떻게 해석이 됐나? 제가 볼 때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하면은 김정인 효과가 있겠죠. 김정인의 혁신 효과가 있고 그런데 그것 외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하면 윤희숙 의원이었나요? 그때 그 대정부 질문하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봐왔던 소위 말하면 꼴수 보수 야당 보수 정당이라고 했는 것보다 전혀 다른 화법 그리고 논리 전개 합리성이 나오는 과정에도 야 미래통합당에도 저런 의원이 저런 논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 신선한 쇼크를 줬습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혁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김종인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세 번째. 자기 야권 대주자만큼은 아니어도 이 윤석열 그 효과도 역시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면 윤석열이가 저렇게 여당으로 탄압하다니까 미래통합당이겠지라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이 세 개 중에 어느
팩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치 유니스 효과나 윤석열 효과는 다 빼고 김정인 효과에서 올라간 거로 생각하는데 착각 난센스예요. 그렇게 하면은 미래통합당 내가 볼 때는 개혁 혁신이 안 됩니다. 자, 김정인 지금 내놨는 그 혁신안이 뭐가 있나요? 뭐 지금 5.18 가서 사죄하고 뭐 국민 기초소득 뭐 그 보장해 준다 그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 저기 4선 뭐 이상 뭐 못하게 한다라든가 그게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김정인 대표는 가서 5.18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지만은 미래통합당 그 저기 의원과 보수층들이 과연 진심으로 거기에 얼마만큼 동의를 할지 기초소득 이야기하는데 증시를 해야죠. 증시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니까.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면은 증시를 해야 되는데 증시에 대한 입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으로부터 동의가 나오지 않는 지금 몇 가지 그걸 넣어놓고서 미래통합당의 저 김정인 효과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난센스다. 만약에 윤희숙이라든가 이 윤석열 이런 사건 변수가 없었다면은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좀 이거 저기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해석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달래겸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네요. 예, 뭐 저는 뭐 그 김종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 최근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 최근의 행보 자체는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그 첫 단추를 잘 깨고 있다고 아마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강정책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지금 기본소득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추상적인 뭐 넣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외쳐왔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김종인의 그러니까 정치 트레이드마크라는 경제민주화에 의해서 발상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그 첫 단추는 잘 깼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호남께 안게 있는 부분들, 그리고 5.18 부분들에서 사실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나왔던 그 뭐 이종명 뭐 네, 그런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의 그 망언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발목 잡혀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끊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일단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호남 지역에서 당장 표는 안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인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 저거 뭔가 변화일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이 무소속인데 윤상현이 8.15 때 사면하자니까 아무도 그게 하답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는 탄핵을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은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좀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존의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면서도 지난번 공천 탈락에 의해서 무소속으로 간 사람들 당장 그 보통 선거 끝나면 다 이렇게 합치는데 그 거리를 두고 있다는 홍준표, 권성동, 또 윤상현, 김태호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장의 그 정치 이득보다는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좋게 비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기본소득을 제대로 과연 정체를 하면서까지 착수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4년인 같은 경우 당내 중진들 반발을 무릅쓰고 입법을 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갑니다. 네. 저는 김종인이 기본소득을 말하기에 앞서서 미통당의 주거정책은 뭐냐고 말을 했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0대 아닌가 내놓은 거 보면 아주 이 잡다한 부분들 솔직히 말하면 애들 장난치는 듯한 이야기들만 넣어놔서 짜집기 했다고 봅니다. 지금 비중이 10대 이렇게 보수가 성장을 포기했다라고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시대라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보수의 경제를 바라보는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철학이 담겨야 된다. 저 사람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런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국월세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4차 산업에서 어떻게 세금을 받아낼 거냐. 그럼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이나 LG나 SK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면 지금 거론하는 건 사기지요. 그 외에 기본소득 돈이 나올 때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으로 갖고 가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원칙이에요. 그거 없이 기본소득을 짓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짓는 소리죠. 정책이 아니라. 그리고 딱 보면 지금 사감 선생처럼 당을 끌고 왔어요. 애들 사고뭉치들 모아놓고 사고만 안 치면 된다. 근데 그거는요. 이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 잘한다 잘한다는 걸 따라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뭔가를 찔러야지요. 근데 김종인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지율만 관리해가고 저쪽이 좀 내려오면 딜 들어올 거라고 보고 견 딜 치는 게 목적이죠. 그 영감이 80 넘어서 뭔 욕심이 있어서 정치판에 아직도 들어와가 저러고 있겠습니까? 견 딜하는 거죠. 견 딜해서 본인이 총리를 하거나 뭐 끝풀뿐인 대통령이라도 한번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조건은 내년 4월 총선 재보선 전에 견 딜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속도로 무너지면 4월 재보선이 잘 안 될 거라고 볼 겁니다. 정권이요. 제가 볼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그 지지가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견 D를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는 이제 딜 치겠죠. 문재인하고 김종인은 서로 딜 해본 경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그 광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광 팔릴 때까지 광이 팔릴 수 있도록 사고 안 치고 적당하게 지지율 관리만 해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당이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야당에 앉아 있어 가지고야 저게 야당 꼬라지가 되겠느냐. 저는 완전히 내다바이 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최재성 사선 의원이죠. 사선.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이번에 영수회담에 대해서 뭐 미리 뭐 서로 진실 게임이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 물 건너가나 싶었더만은 뭐 이렇게 다른 소식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그 신의 한 수가 자기 대통령으로 만든 거죠. 이 총선 승리를 가져오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 케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하여간 통합당의 이 미래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영수회담이 중요하다.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저런 혁신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이죠. 지금 이제 그 정강정책 변경도 뭐 의원들한테는 아직 배포도 안 돼 있고,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 토의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언론에 그냥 이렇게 뭐 쉽게 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렇다는데, 그래서 이 통합당이 과연 지금 그런 흐름과 방향으로 다들 동의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현재의 자기들이 진짜 그거로 생각했던, 깃발로 생각했던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19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렇게 그거 된 이 양극화 극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시장 경제로만 안 되겠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 하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이야기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놔야만이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다음 정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그게 부의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아하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영남권 의원들이 70~80% 차지하는 통합당이 그게 가능한가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남권 의원들도.
그런 면에서는 이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의 그 흐름과 방향으로 가는 건 자기 생존의 문제다. 자기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5.18 이게 호남의 그 구애 작전으로 보였을 때 5.18 3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라 이랬을 때 자기들은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왜곡처벌법은 이거는 아니다. 그 입장은 또 강력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모순은 있겠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양 보수 정당이 정말 이 제대로 된 어떤 경쟁을 펼칠기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 진짜 진보 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혁신을 통해서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게 조금 통합당까지도 상당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의당의 존재 의미가 별도로 필요할까요? 그 선을 이제 좀 넘어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틀 내에서 해왔다면 그 선을 넘어야 되겠죠.